도움닫게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 다리에 탁 뭐가 닿는 거예요. 진짜? 아직도 생각나요. 울음인지 울부짖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으아 하면서 그때는 그냥 런이었어요. 이렇게 객사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엄청 뛰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나? 난 어떻게 살아남나. 분석했군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fight or flight response,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 반응이 제 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내 몸이 준비가 돼 있었다. 런할 준비가. 시작부터 왜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피곤한 사람이야. 가운데 랩장님 너무 고우시죠? 아 뭐해? 둘이 자꾸 부부 케미 하지 말라고. 아 이거 왜 하는 건데? 개에 물리지 않고 살아남는 법. 개에 물리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죄가 개예요? 특별한 장어, 칠성 장어 얘기를 할 텐데 네네. 칠성 장어 얘기로 바로 들어가면 너무 빡실 것 같아서 좀 빌드업을 또 나름대로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실제로 그때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2007년 1월에 제가 딱 20살이 됐어요. 한국 나이로 그때 당시에 20살이 된 기념으로 배낭여행을 터키로 갔습니다. 본인 이야기예요. 아 본인 이야기예요 제 지금? 얘기예요, 제 얘기. 저렇게 생긴 게 본인이라고? 그 AI가 생각하는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저렇진 않았어요. 좀 훨씬 더. 야 우리 색깔로 PD님 짱이죠? 그때 진짜 팩이었죠. 20살 딱 되자마자 그냥 이스탄불 왕복 티켓을 끊고 40일 동안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막 돌아다녔어요. 그 유명한 에게해, 그리스 문명의 배경이죠. 에게해를 보고 싶어서 가장 가까운 데 갈 만한 에게해 도시가 어딘지를 봤더니 그 지도에 보이는 터키 쿠샤다스라고 하는 저기 되게 멋진 성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저기 성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근데 길을 잘못 들었는데 에게해 3대 휴양 무슨 도시 중에 하나래요. 저기가 부자들이 와가지고 여름 휴가를 보내는. 근데 겨울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황량한 거예요. 사람도 없고. 근데 거기에 들개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짓말 안 하고 개가 시꺼멓고 태어나서 그렇게 큰 개는 처음 봤고 지금도 못 봤어. 진짜 처음에 봤을 때 흑송아지인 줄 알았는데 흑송아지 같은 그 개 3마리가 정말 완전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그 황량한 벌판에 3마리 이렇게 퍼질러 앉아있다가 제가 딱 지나가니까 톡톡톡톡 걷는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발걸음 소리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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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도 이제 약간 쫄아서 발걸음이 좀 빨라졌겠죠? 지금도 막 긴장되네. 뛰면 얘네들이 무조건 나를 쫓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뛰면 안 된다 하다가 뭐가 폴짝 뛰는 느낌이잖아요. 도움닫게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 다리에 탁 뭐가 닿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는 바로 아직도 생각나요. 울음인지 울부짖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으아 하면서 그때는 그냥 런이었어요. 이렇게 객사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엄청 뛰어서 살았어요. 살고 나니까 저 요새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나? 난 어떻게 살아남나. 분석했군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fight or flight response,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 반응이 제 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내 몸이 준비가 돼 있었다. 런할 준비가. 심박 쾅쾅쾅 뜨고 혈압 올라가고 막 호흡 속도 빨라지고 몸에 막 포도당 막 만들어서 막 돌리고 동공 확장돼서 지금 길 보고 막 걔가 점프해서 여기 물려고 저기 물려고 하는 그 다리 휘기도 하면서 그 정도였어요? 약간 제 몸에서 저런 생리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서 걔가 제 다리에 스친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런을 할 수 있었고 걔가 물려고 하는 시도를 회피기동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았다. 투쟁 도피 반응이 오늘의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날 때 아주 중요한 화학이 있습니다. 케미스트리가 있습니다. 그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때 이런 제 몸에 있는 어떤 전신적인 생리 상태가 바뀌잖아요. 심장, 뭐 호흡, 혈관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 이 전체 전신의 시스템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있고 그 신경계의 핵심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신경계 자체가 자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신경계의 구조를 위계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경계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는 우리 뇌, 그리고 뇌랑 연결된 척수,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초신경계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율신경계고요. 하나는 체성신경계인데 여기서 뭔가 자율신경계가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신경계 같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 컵이 있는데 컵을 보고 컵을 들어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때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근육을 써서 이걸 하잖아요. 이때 쓰는 신경계는 체성신경계예요. 저의 어떤 의지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경계가 체성신경계고
신경계고 이에 반해서 오토노믹 nervous system 자율신경계는 내 몸이 알아서 작동하는 신경계인 거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 먹었을 때 음식이 식도에 들어갔으니까 식도에서 내 식도를 의지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내려, 뭐 위가 들어갔으니까 위를 꿀렁꿀렁해서 얘를 막 주물러, 뭐 장에서 소화시켜, 이렇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심박수나 뭐 호흡 이런 것들이 달라질 때 그거를 우리가 막 의지적으로, 물론 뭐 명상을 한다고 해서 조금 바꿀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몸이 생존을 위해서 잘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계랑 부교감신경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감신경계는 이제 막 각성시키는, 활성화시키는, 차로 따지면 엑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엑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교감신경계입니다. 오늘 얘기할 그 핵심 구조는 교감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신경계고, 각성하는 거. 제가 개에게 물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핵심도 결국은 교감신경계가 잘 작동했기 때문이다. 근데 교감이랑 부교감이 동시에 액티베이션도 가능해요? 기량적으로 작동할 것 같아요. 근데 기량적으로 작동한다는 말은 또 뭐죠? 기량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한쪽이 한쪽을 억제하는 식으로 작동할 텐데 RPM 유지하면서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낭비가 되니까 어느 선에서는 그거를 조절하는 기작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학회의 질문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때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아드레날린이다. 우리가 아드레날린 터진다, 뭐 아드레날린 폭발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드레날린은 저글링 업그레이드였구나. 네, 그치. 아드레날 글랜드. 맞네. 내가 스팀팩밖에 생각 안 했어요. 사실은 스팀팩은 마약. 스팀팩 마약이에요? 제가 분석해봤는데 엔도르핀이랑 몇 가지 섞으면 비슷해요. 아, 그걸 어떻게 분석해? 설정집 같은 것도 보고. 이쪽 쪽 전문, 이쪽 쪽 전문. 아드레날린이 사실 제 몸에서 폭발하면서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저의 생존율을 높여줬던 거죠. 저기서 느긋하게 있었으면 아마 진짜 객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사실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냐면 부신에서 나와요. 네. 부신의 이름이 아드레날 글랜드예요. 부신이 거기 있는 거죠? 신장. 신장 위에요. 저기 보이시는 초록색 신경이 교감신경이고요. 교감신경 세포가 부신을 활성화시키면 이제 부신에서 크로마핀 세포라고 하는 특정한 세포가 아드레날린 많이 합성하고 확 아드레날린을 뿜어내는 거죠. 네, 혈액 속으로 넣으면 온몸으로 아드레날린이 퍼지면서 온몸의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고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거고요. 아드가 뭐뭐 위에, 레날이 신장. 네. 그래서 신장 위에 있다는 거고, 에피네프린은 에피가 위에고 네프론이 신장. 똑같은 말을 똑같은 라틴어냐 말이구나. 그리스어냐로 표현한 것만 달라서. 걔를 보고 걔가 나한테 닿는 느낌이 듣고 이런 것들은 감각 정보들이 이제 결국은 뇌로 들어오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서 주로 시상하부에서 이제 이런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명령을 내리게 될 텐데 그렇죠. 그때의 척수를 타고 이 신경이 와서 거기서 한번 다른 신경세포에게 신호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서 이 신호 전달을 하는 장소를 신경절, 갱글리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감신경계를 봤을 때 이 절전, 프리갱글리오닉 뉴런, 절전 뉴런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경 전달 물질을 뿜뿜합니다. 거기에 절후 뉴런의 세포체들이 모여 있고요. 저기 동그란 핵 있는 세포체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절전 뉴런의 엑손, 축상 말단과 시냅스를 이루어서 저기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는 데입니다. 네. 그래서 갱글리온에는 무슨 세포가 많이 들어있냐면 절후 뉴런의 세포체, 그러니까 세포에 그 핵이 있는, 말하자면 본진이 있고 저 본진에서 쭉 긴 축삭이 뻗어져 나와서 심장이 됐던 뭐 폐가 됐던 여러 가지 분비샘이 됐던 그런 데를 이제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전 뉴런과 절후 뉴런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거는 아까 아드레날린 분비에서는 절전 뉴런과 절후 뉴런이 조금 달라요. 일종의 절전 뉴런이 아드레날 메둘라라고 하는 데로 가가지고 아세틸콜린을 내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을 받은 저기 크로마핀 세포라고 하는 저 세포가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위에 절후 뉴런을 보면 절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절후 뉴런을 액티베이션을 시키면, 활성화를 시키면 절후 뉴런이 끝에 NE라고 써있죠? 네. 저 NE가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노르가 뭐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구조가 하나 떨어져 나갔어. 우리 몸이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아드레날린은 워낙 강력하긴 한데 노르에피네프린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도 상당한 기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많이 얘기할 교감 신경세포는 절후 뉴런을 말합니다. 교감 신경절이 있는 곳에 세포체가 있는 절후 뉴런을 말하고, 절후 뉴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만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 특히 연구실에서 많이 연구하는 제브라피쉬라고 하는 모델인데 네. 제브라피쉬도 교감신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교감신경절의 특징은 척수를 따라서 저렇게 체인처럼 동글동글하게 여러 개가 이렇게 늘어서 있어요. 그리고 저 체인 구조에서 이제 절후 뉴런이 뻗어 나와서 그 절후 뉴런이 노르에피네프린을 통해서 여러 기관들을 조절하거든요. 네. 이 제브라피쉬 물고기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저 체인. 저기서 뻗어나온 심퍼세릭 뉴런, 교감신경절 후 뉴런들이 투쟁 도피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생물 진화, 그리고 진화의 레시피, 이보 디보 대한 시리즈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런 생리적인 변화 혹은 무슨 특정한 관련된 호르몬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차원, 아주 장대한 생물 진화 역사에서 봐보자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빌드업으로 물고기도 가지고 있다. 그 말인즉슨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만 장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장착하고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장착하고 있고 그 말인즉슨 이게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지닌 시스템일 수 있다. 우리랑 물고기가 그래도 꽤 멀잖아요. 네. 뭐 4, 5년 나는 거 아니? 시간도? 갈라진 게 억년 단위로 갈라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고 세세하게 생존에 매우 중요한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조절하는 이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AI에게 고대의 물고기가 고대의 상어에게 쫓기는 거를 상상도를 그리라. 저 앞에 한 마리가 조그만 게 하나 더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아, 같아요. 그러게. 그러면 투쟁 도피 반응. 약간 이런 거지. 교감신경계의 체인 구조처럼. 맞아요. 교감신경계의 역사, 교감신경계의 진화를 보려면 먼저 교감신경계가 뭔지 정의를 해야 돼요. 저거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교감신경계인 거고 정의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뭘 기준으로 이런 신경세포는 교감신경세포야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과연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면 되냐. 그 기준을 사실은 테스트해보기 좋은 생물이 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초파리입니다. 초파리는 우리랑 너무 달라요. 초파리는 우리랑 갈라진 지 6, 7억 년 된 정말 그 동물 계내에서 꽤 먼 친척이에요. 그러면 초파리를 교감신경이나 투쟁 도피 반응의 진화에서 비교할 수 있나? 의구심을 가진 교수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초파님이 등장할 때가 됐는데. 초파님이 안 오셨어요. 초파님이 오셨으면 제가 영상을 안 가져오고 저랑 같이 시연을 했을 텐데. 뭘 시연을 해? 치고받겠다고? 거기서? 지겠죠. 제가 맞겠죠. 제가 맞는 역할을 할 텐데 어느 게 초파님이고 어느 게 전지를 각자 짐작들 해주시고요. 자, 초파님이 발을 들어서 저를 내려 찍습니다. 아이고야 아파라. 저 진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어그레션이라고 해요. 초파리의 폭력이죠. 초파리가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도망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당연히 도피는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파이트도 한다. 공격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야, 제대로 때리는데요? 등짝 스매싱 뒤에가 엄마 초파리네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제기하셨으면 다시 보여주시면 둘 다 수컷이에요. 둘 다 수컷이다. 수컷들 사이에서 폭력성이 더 높게 관찰됩니다. 아주 여러 가지 초파리 그 어그레션, 폭력적, 공격적 행동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야, 잘 그렸네요. 요즘 잘합니다 AI가. 그래서 런징 달려드는 거, 그 다음에 펜싱 앞다리 펜싱 하듯이 치는 거, 박싱 치고 박는 거, 몸싸움 터슬링도 하고 체이싱 뒤쫓아가서 괴롭히기도 하고 붙잡고 안 놔주는 파운딩 하는 거군요. 파운딩 진짜. 하는 것처럼. 어그레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도망가는 것도 도망가는 거지만 파이트도 하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도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스파링을 한다 이러면 당연히 아드레날린이 터질 텐데 초파리는 저 상황에서 과연 아드레날린이 터질까 안 터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교감신경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되는 거죠.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근데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물어보려면 그 전에 일단은 초파리한테 아드레날린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죠. 초파리한테는 아드레날린이 없어요. 아, 그래요? 대신에 노르아드레날린이랑 굉장히 비슷한 옥토파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미노산이에요. 타이로신으로부터 타이로신 3 모노옥시게네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L-도파라고 하는 도파민의 전구체를 만들고 도파민 전구체로부터 저 AADC라고 하는 효소로부터 도파민이 만들어지고 도파민이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이 또 한번 PNMT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또 대사가 되면 아드레날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로신으로부터 쭉쭉쭉 따라가면서 사실은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호르몬 혹은 신경전달 물질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초파리에서는 도파민이 만들어진 건 똑같아요. 얘네도 막 뭐 보면 도파민 걔는 터지나요? 학습하죠. 도파민 터지죠. 그 짝짓기 할 때도 도파민
옥토파민들과 관련돼 있고요. 근데 도파민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저 밑에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에 해당하는 물질과 유사한 물질을 타이로신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타이로신에서 타이라민을 만들어내고 타이라민을 한번 타이라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옥토파민을 만들어냅니다. 옥토파민은 초파리한테는 있지만 사람한테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저 네. 문어한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옥토파민. 옥토퍼스에서 나온 그렇구나. 거라 문어신경 쪽에서 나와서. 콤비가 좋은데요? 아, 또 해! 저 그림 보면은 그 티라민도 비슷한 역할이거든요, 사실은. 저게 네. 아마 지렁일 거예요, 제 기억에. 네. 초파리 같은 거는 척추도 없고 인간이랑 많이 다르고 지금 신장 부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했는데 물질이 다른 건데 티로신을 쓰는 이유는 몸에서 얻기도 쉬운데 저거를 만드는 게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특징이 물에 안 녹아. 그래서 L도파로 바뀌는 이유가 저 L도파는 물에 잘 녹아요. 네. OH가 하나 늘었잖아. 네네. 저 구조를 우리가 카테콜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 ADHD나 이런 도파민 관련된 치료약은 L도파를 써요. 도파민을 넣으면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게 티라민이 얻기 쉬우니까 요걸 가지고 완전 다른 루트로 티라민이나 옥토파민 만들어 쓰는 것뿐이고 결국 얘네가 작동하는 수용체 형태가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뭐 진화적으로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 정도로 구조가 같으면 사실 기능도 거의 같아요. 저거 구조 좀 바꾼 게 메스암페타민 이런 게 다 저기에서 나온 왜 거예요. 자꾸 결론은 글로 가요? 요새 마약에 대한 책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아, 또 쓰고 있어요? 머릿속이 마약으로 꽉 차 있어요. 초파리도 저런 투쟁 도피 반응 같은 것들 보여주는데 아드레날린이 있냐 없냐 정확하게 그 화학 물질은 없지만 매우 비슷한 옥토파민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 질문은 과연 저 옥토파민이 이 초파리의 싸움박질을 관련할 것인가? 그렇지. 꽤 예전에 이제 논문을 통해서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네. 2008년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나온 건데 이 제목을 보시면 옥토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의 일부가 초파리의 공격성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나온 거예요. 초파리의 돌연변이를 테스트했어요. 저 T베타H라고 하는 효소가 네. 옥토파민을 만들어내는 옥토파민 전구체인 타이라민으로부터 옥토파민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효소예요. 네. 저 효소가 망가진 돌연변이를 테스트한 거예요. 아, 못 만들게. 네, 그 효소가 망가지면 옥토파민을 못 만드니까. 옥토파민을 못 만들게 만들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옥토파민이 공격성에 관여가 돼 있다면 옥토파민을 못 만들게 된 돌연변이는 공격성의 차이를 보여야겠죠. 그렇죠. 초파리 등을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과 노란색이 구슬 같은 게 지금 표지해 놨거든요. 네. 누가 돌연변이고 누가 야생형, 즉 돌연변이가 없는 개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딱 봐도 누가 쫄보 같습니까? 저 가장자리 노란 애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 빨간색이 계속 노란색한테 달려들어요. 어. 싸움을 거는 거죠. 시비를 터는 거죠. 네. 시비를 털지만 노란색은 계속 피합니다. 어. 반격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사진 뒤에서도 빨간색이 노란색을 가서 시비를 거는 게 찍힌 거죠. 그러면 이게 얘네들은 옥토파민이 투쟁 도피 중에 투쟁에만 관여해요? 도피는 하는 거잖아요. 노란 애도 지금. 그냥 저거는 약간 반사처럼 누가 따라오면 반사하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피에는 아세틸콜린 같은 것도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프에 보면은 네. WT라고 돼 있는 거는 뭐예요? 그냥 와일드 타입. 아, 좋습니다. 야생형. 그럼 런징이나 홀딩은 전 기술이네요. 런징 기술 겁나하네요. 네, 야생형 런징은 겁나 걸죠. 달려가서 이제 내려 찍으려고 프리퀀시 빈도가 엄청 높죠. 홀딩은 아예 안 하네요. 네. 진짜 저 옥토파민을 못 만들면.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시비를 먼저 거는 횟수. 네, 퍼센테이지 압도적이네요. 오브 이니시에이팅이라고 하면 돌연변이는 걸지 않습니다. 어. 거의. 자,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노르아드레날린과 비슷한 옥토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못 만들어낸 초파리는 공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네. 그 말인 즉슨 얘네가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교감신경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왼쪽 그림은 이제 초파리의 뇌에서 특정한 옥토파민 생성하는 신경세포들을 찾았어요. 오른쪽의 그래프는 별 달려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저기서 옥토파민이 못 나오게 하다가 나오게 하면 다시 공격성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신경세포들이 노르아드레날린 비슷한 옥토파민을 만들어내고 얘네들이 말하자면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럼 초파리가 가지고 있는 저 신경세포들을 교감신경세포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부르기에는 좀 찜찜한 게 있어요. 왜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감신경에서 매우 중요한 게 중추신경계
뇌에서부터 나와서 그게 뭐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에 가서 막 아드레날 나오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구조는 아마도 없을 거거든요. 물고기에서도 보였던 사슬 구조의 그런 신경절, 교감 신경절 같은 것들도 형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척추 동물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교감 신경계의 해부학적인 형태들의 특징을 갖춘 시스템은 아니란 거죠. 네. 지브라피쉬 같은 어떤 특정한 물고기 종과 우리의 교감 신경계를 비교해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있어도 얘네들은 같은 교감 신경계를 퉁치면서 왜 초파리와 우리의 차이는 퉁치지 않고 다른 시스템으로 바라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상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역사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동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기원으로부터 무엇인가 나왔을 때 상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몰로거스가 상동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리자드, 도마뱀, 휴먼, 인간 팔, 그 다음에 웨일, 고래의 지느러미, 벌드의 날개. 도마뱀이랑 인간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새랑 고래는 기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상동 구조라고 불러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그 사지동물의 공동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정한 시스템으로부터 서로 조금 달라진 거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문어 다리, 불가사리의 다리, 메뚜기의 다리는 상동 구조라고 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는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상동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특정한 시스템이 같은 시스템이냐 할 때 적용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만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그 진화생물학자들은 역사, 계보, 족보에 엄청 가치를 부여하죠. 주황색으로 표시된 계통에서 가까운 척추동물 공통조상을 공유하지만 문어랑 사이는 훨씬 더 거리가 멀고 서로 공유하지 않는 조상도 되게 많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는 이런 기능적인 수렴이 일어난 것이고 다리 같은 구조가 기능적인 수렴이 일어난 것이고 척추동물에서는 사실은 같은 기원으로부터 온 비슷한 그런 구조들이 잘 발견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관 혹은 구조 혹은 체계가 상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상동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저희 시리즈의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최종 산물 간의 기능의 유사성보다는 제작 과정의 유사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 만들어지는 과정. 예를 들면 도마뱀의 다리와 새의 날개보다는 메뚜기의 다리랑 도마뱀의 다리가 어떻게 보면 기능은 더 유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작 과정 자체는 상동 기관들끼리 더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시피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 기원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뭐가 들었냐면 이제 드디어 다시 발생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보 디보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보는 진화고 디보는 발생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스템이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비슷한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통해서 얘가 상동일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된다는 거죠. 초파리에는 이런 교감신경절 세포, 그러니까 교감신경절에서 세포체가 있고 기관으로 쭉 축삭을 뻗는 그런 세포들이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언제쯤 역사적으로 만들어졌어야 되잖아요. 오, 궁금하죠. 그래서 왼쪽에 초파리는 없고 오른쪽에 지금 저건 마우스. 생쥐에는 보면 저렇게 체인 있죠, 모양의 있죠. 동글동글이 있어요. 네, 저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신경절에 있는 세포가 신경계의 신호를 전달하는 건데 쟤네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을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또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신경능세포. 저기 보시면 저 가운데 있는 게 신경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신경관에서 뇌랑 척수, 즉 중추신경계가 만들어지고 신경관이 형성될 때 신경능세포가 등 쪽에서 세포 집단이 탈출해가지고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주를 하다가 일부가 교감 부신 전구체 심패소 아드레날 프로제니터라고 하는 세포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해서 결국은 저 분화한 세포들로부터 이 교감신경계에 아주 중요한 두 종류의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요. 하나가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교감신경절 후 뉴런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걔네들이 만들어지고 왼쪽으로는 크로마핀 세포, 부신 수질에 자리 잡고 아드레날린을 막 만들어서 분비하는 세포. 그러니까 둘 다 투쟁 도피 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세포들이 저 신경능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출석률 개근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이제 약간은 좀 또 신경능세포냐 기승전 신경능세포냐라고 하실 정도로 신경능세포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뭐 얼굴 만든 얘기도 했고 그때 우리 귓바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신경능세포가 정말 다재다능하거든요. 크레스트라고 하는 게 저 산마루 부분을 크레스트라고 하고 이 처음에 이렇게 배아의 바깥쪽에 있는 외배엽이 두꺼워진 다음에 이렇게 말려서 쏙 들어가면서 관을 형성해요. 근데 그때 말려서 관을 형성할 때 요 산 모양이 되잖아요. 윗부분만 잘라서 보면 언덕이잖아요. 그 제일 위에 있는 세포, 그래서 왼쪽에 보면 제가 표시한 B 부분요. 쟤네들이 신경능세포입니다. 네네네. 저기로부터 이제 부신, 교감, 그 전구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벽히 이해했어? 보면 뻔하잖아요. 아.
다시 복습하면 얘네들이 우리 얼굴에 우리의 네. 외모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세포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었고요. 저 신경능 세포가 어떻게 위로 뛰쳐나오느냐에 네. 따라서 네. 이제 자홍제가 되냐, 이데안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신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척수까지 다 만들기 때문에 능선이 길거든요. 거기서 신경능 세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는 머리 쪽에 있는 신경능 세포에 주목했다면 몸통에서도 신경능 세포들이 탈출하고요. 네. 걔네가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교감신경계 시스템입니다. 지난번에 신경능 세포는 원래 우리가 배아 발생 과정에서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말하고 여기서 중요한 조직들, 기관들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기했었죠. 척추 동물은 신경능 세포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거를 제4의 배엽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만큼 아주 다양한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이 신경능 세포가 만들어내는 아주 다양한 세포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보면 얼굴, 외모를 형성하는 이 뼈와 연골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심파세릭 갱글리아, 교감신경절, 그 다음에 아드레날 메둘라, 크로마핀 들어있는 아드레날린 분비하는 저 부신 수질 부분 이런 것들도 신경능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목표가 교감신경계가 언제 어떻게 진화했을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저 장면을 보면 아까 물고기들이 보였지만 사실 이제는 두 물고기 다 교감신경계가 겁나 활성화돼 있을 거예요. 네. 도피, 투쟁, 도피인데 이러한 게 엄청나게 사실은 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사를 이해하려면 신경능세포의 역사를 파헤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큰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동물 세포의 두 종류의 기원과 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